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대전의 시골 장례식장에서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어머니와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문득 제가 어머니는 귀신 본 적이 있어요?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실제로 본 적은 없지만 꿈속에서는 본 적이 있다고 말하셨습니다. 궁금해서 얘기 좀 들려달라고 떼를 썼고 얘기를 듣고 난 후 온몸에 소름이 돋고 공포감이 들어 섬찟할 정도였습니다. 제가 고2였을 때 부모님은 시골에 있는 장례식을 가셨습니다. 예전 시골 장례식이 그렇듯 병원에서 하지 않고 직접 집에서 치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운전을 하시고 장례식 근처쯤 왔을 때 갑자기 몸이 안 좋다고 어머니한테 말했답니다. 오랜 시간 운전을 해서 피곤한 것 같다고 도착하면 인사드리고 눈 좀 붙이라고 어머니가 말하셨죠. 도착해서 절을 드리고 밥을 조금 먹고 어른들과 얘기를 나누는데 아버지가 자꾸 속이 체한 것 같다며 머리가 어지럽고 몸이 무겁다고 계속 말씀하시길래 어머니가 누워서 눈 좀 붙이라고 했더니 지금 누우면 다시는 못 일어날 것 같다고 그러시면서 계속 왔다 갔다 하시는 겁니다. 아들이 결혼하고 손자를 낳고 잘 사는 모습을 보고 죽어야 한다면 잘못 심각하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처음에 어이가 없었답니다. 뭔 체한 거 가지고 죽는다는 소리를 하고 그러냐고. 그런데 아버지의 그런 모습을 본 시골 어르신들이 빨리 집에 돌아가라고 잘못하면 귀신이 실지 모른다고 하셨답니다. 장례를 치를 때 공짜밥을 먹으려는 귀신들이 많이 찾아온다고. 그래서 귀신이 신 사람도 많다고. 어머니도 혹시 몰라 직접 운전을 하시고 새벽에 집에 도착하셔서 아버지의 상태를 보셨는데 계속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지금 빨리 성모님께 기도하라 하셨답니다. 어머니는 천주교 신자이니까 그러려니 하겠지만 종교와 담을 쌓고 사시는 아버지가 정말로 그 말을 듣고 30분 동안 기도를 했다고 하니 전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그만큼 아버지가 심각하게 느꼈다는 거니깐요. 그렇게 30분을 기도하시고 조금 나아진 아버지는 이제 잠잘 수 있겠다고 누우셨고 어머니도 같이 누우셨습니다. 한참 주무시는데 어머니는 갑작스러운 음악 소리에 잠을 깼습니다. 이 새벽에 어느 집이 음악을 크게 틀어놓는 거야? 하며 투덜대시다가 가만히 들어보니 장롱에서 음악 소리가 나는 것 같았답니다. 어머니는 일어나서 장롱을 열었더니 음악 소리는 멈추었고 다시 누우려고 하니 이번엔 벽 쪽에서 음악 소리가 나서 벽에 가까이 가니 또 음악 소리가 멈추었답니다. 어머니는 순간 생각하셨습니다. 귀신이 정말 집까지 따라왔구나. 그래서 가만히 음악 소리가 나는 곳을 천천히 따라가 보니 부엌 벽에 걸려있는 시계에서 어머니는 멈추셨습니다. 시계를 가만히 쳐다보니 더 이상 음악 소리가 들리지 않는 걸 보고 귀신이 이 시계 속에 숨었구나 하고 생각하시고 바로 시계를 떼어내셔서 밖에 버리셨답니다. 어머니는 자리에 누우셔서 정말로 귀신이 따라왔었구나. 아버지가 정말 큰일 날 뻔했구나 하며 이런저런 생각을 하시다 잠이 드셨는데 기이한 꿈을 꾸었다고 했습니다. 꿈속의 장소는 그대로 우리 집이고 어두컴컴한 새벽인 것 같았답니다. 어머니는 목이 말라 안방에서 나와 부엌 쪽으로 가시는데 거실 한가운데 파란색과 노란색과 붉은색이 섞여 있는 옷을 입고 얼굴을 새하얗게 화장하고 입술을 빨갛게 칠한 무당이 서 있었답니다. 어머니는 흠칫 놀랐는데 그 무당 옆에 제가 얼굴이 노랗게 질려서 힘이 다 빠진 것처럼 고개를 숙이고 가만히 무당 손에 잡혀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순간 이 귀신년이 아들을 해한다고 생각하셔서 용감하게 무당의 멱살을 잡고 흔들면서 내가 어디라고 여기 와서 남의 귀한 아들을 데려가려고 하느냐면서 욕이란 욕을 다 하고 꺼지라고 소리쳤답니다. 자신이 꿈속에서 지른 소리에 잠이 깨신 어머니는 아직 이 귀신이 집안에 있구나 하셔서 성모상에서 아침이 올 때까지 기도하셨답니다. 그렇게 기도하신 덕분에 며칠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하시더군요. 그런데 그 후로 일주일에 어머니가 꿈을 꾸셨는데 또 꿈속의 장소는 우리 집이고 현관문이 열려 있었는데 현관문 밖에는 남자와 여자 둘이 서 있었답니다. 남자와 여자 둘 다 훤칠한 키를 가졌고 남자는 파란색 정장을 여자는 파란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그 파란색이 너무 깔끔해서 소름이 끼쳤다고 하셨죠. 그리고 남자는 하얀색 백구를 안고 있었다고 합니다. 정말 하얀 백구를. 어머니는 그 모습이 정말 음산해서 이 귀신들이 또 찾아왔구나 생각하고 또 한 번의 욕이란 욕을 다 퍼부으시고 그들을 내쫓았다고 했습니다.
그 뒤로 귀신이 안 나타났다고 하시더군요. 생생한 얘기를 듣고 저도 모르게 소름이 끼쳤지만 평소에 얌전하신 어머니가 귀신들을 욕해서 쫓아냈다고 생각하니 어머니가 멋있었습니다. 가족에게 해를 끼치는 귀신 따위가 뭐가 무섭냐는 말도 하셨지요. 어머니, 그럼 그 뒤로 아무 일도 없었던 거네요. 저희 가족도 건강하니깐. 그렇지. 그때 그 귀신 안 쫓아냈으면 우리 가족이 대신 죽었을지도 모르지. 전 의아해했습니다. 대신이라니요? 왜 너 우리 동네 사시는 큰 집에 사촌형 돌아가셨잖아. 8월인가 9월쯤에 그때 내가 고2였다고. 대우가 죽었을 때가 내가 그 꿈 꾸고 2달 있다가였지. 그때 저는 소름이 쫙 돋았습니다. 고2 때 저희 사촌형이 자살로 돌아가셨거든요. 이유는 저도 잘 모르지만 제가 알기로는 그때 형은 결혼까지 앞두고 있던 상황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대우가 갑자기 자살하기 전에 행동이 이상했다고 그러네. 자꾸 꿈에서 할아버지가 나타난다고 하질 않나. 할아버지가 부른다고 하질 않나. 그러고요. 그리고 대우 돌아가고 나서 그 동생 대주가 한동안 귀신의 신 것처럼 지냈지. 자고 있는데 형의 얼굴이 천장에서 자기를 보고 있다고 하고 자꾸 형이 자기 근처에 있는 것 같다고 하고 꿈에서 형이랑 할아버지가 같이 자기를 쳐다본다고 하고 말이야. 정말요? 그렇다니까. 큰어머니가 잘못하다간 둘째까지 어떻게 될까 싶어서 굿까지 했잖아. 덕분에 지금은 탈 없이 살고 있지만 엄마는 가끔 그 일이 귀신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때 내가 귀신을 안 쫓아내지 않았으면 우리 가족들 중 누가 죽었을지 모른다고 말이야. 얘기를 듣고 온몸에 소름이 돋고 공포심이 들었습니다. 비약이긴 하나 정말 그 귀신 때문에 사촌형이 돌아가신 거라면 어머니 말씀대로 그때 귀신을 쫓아내지 않았으면 우리 가족 중 하나가 아니 내가 그렇게 될 수 있었겠지 하는 생각에 두 번째 이야기 괴물 평소와 다를 것 없는 하루였다. 일어나서 가족들과 밥을 먹고 회사에 출근하고 퇴근을 하고 TV를 보며 여가 활동을 즐기고 저녁에 밥을 먹은 후 밖에 담배랑 요깃거리를 사러 가는 그런 평범한 하루 말이다. 다만 한 가지 다른 것이 있었다면 평소와 다를 것 없이 한 손에는 비닐봉지를 들고 골목 앞에 서 있는 내 눈앞에 이상한 소리를 내며 한 여자의 목을 물어뜯는 남자의 모습이랄까. 여자는 이미 미동조차 없었고 그 남자는 뭐가 그리 맛있는지 개걸스럽게 계속 여자를 먹고 있었다. 얼마쯤 정신을 놓고 기이한 광경을 보고 있었을까. 신고 나간 슬리퍼에 여자의 차가운 피가 들어왔을 때 나는 드디어 정신을 차리고 미친 듯 소리를 질러대기 시작했다. 남자는 소리의 원천지인 나를 향해 뒤돌아봤고 눈이 마주쳤다. 여느 평범한 남자와 다를 게 없었다. 준수한 얼굴, 뚱뚱하지도 그렇다고 마르지도 않은 평범한 몸. 그러나 다른 것이 있다면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얼굴과 그 얼굴의 입에는 아직 살이 덜렁거리고 있고 그걸 질겅질겅 씹고 있었으며 온통 피투성이었으며 몸도 온통 피를 뒤집어 쓰고 눈동자 색은 엄청 빨개져 있었다는 정도. 남자는 나를 향해 몰아중얼거리면서 믿기 힘든 속도로 달려왔다. 무서웠다. 몸은 도망치고 싶어하는 내 뜻대로 움직여지지 않았고 자꾸만 넘어졌다. 왠지 이제 곧 죽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눈물이 났다. 머릿속에 천천히 예전 장면들이 떠오르기 시작했다. 어릴 적 동생과 손잡고 학교 등교하는 기억. 엄마가 학교 끝나면 해주던 맛있는 간식들. 함께 놀던 친구들. 이제 모두 다시 볼 순 없겠지. 주마등. 단지 죽기 전 과거를 회상하는 것만 있는 줄 아니었는데 과거를 회상하고 되돌아봄으로써 마음이 편해졌다. 아마도 죽기 전 미련을 정리해주는 마지막 선물인가 보다. 이제 곧 처참히 내 목을 물어뜯기며 저 괴물 자식의 먹이가 되겠지. 많이 아프려나? 등에 잡생각을 하며 죽기를 기다리고 눈을 감았을 때 내 생각과는 전혀 다른 소리가 들려왔다. 뭔가 둔탁한 걸로 내려치는 소리. 난 또 나한테 나는 소린 줄 알고 별로 안 아프네 때리긴 한 건가 하는 생각에 눈을 떠보니 한 남자가 야구 배트로 정신병자 같은 놈의 머리를 내려치고 있었다.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건 좀 심하잖아요. 지금 죽을 뻔한 상황이었으면서 그딴 소리가 나옵니까? 그리고 걱정 마세요. 이것은 이미 사람이 아니니까. 네? 뭔 소리예요? 그게 사람이 아니라뇨? 멀쩡히 살아 움직였는데. 젠장, 저도 지금 뉴스 보고 알았어요. 여기만 이런 게 아니라 갑자기 동시다발적으로 전국 각지에서 괴물들이 생겨났어요.
물리거나 상처 입으면 감염된다는 것 같던데. 아직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우선 궁금한 게 많겠지만 따라오세요. 아직 사태 파악도 못하고 어안이 벙벙해진 나는 나를 도와준 남자의 손에 이끌려 한 대형 커피숍에 들어가게 됐다. 방금 그건 뭡니까? 절 죽이려 했던 그건 대체 뭐냐고요? 커피숍 안에 들어오자마자 나는 궁금한 것들을 물어보기 시작했다. 저도 자세한 건 몰라요. 뉴스에서 단지 상처를 입으면 감염된다고만 알려줬지. 시발, 그럼 저게 지금 좀비라도 된다는 소립니까? 예? 진정하세요. 우선 이것 좀 마시고 흥분을 가라앉히세요. 웬 여자가 갑자기 물컵을 들이밀고 말했다. 이 상황에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게 어이없었지만 예뻤다. 내 이상형인 작고 귀여운 여자였다. 우선 나는 물을 마셔 흥분을 가라앉히곤 다시 질문하기 시작했다. 욕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흥분을 해서요. 근데 저것들이 정말 좀비라고요? 그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보영씨, 뭐 알아낸 거 있으세요? 이름이 보영이구나. 이름도 예쁘네. 아뇨, 다 같은 말뿐이에요. 뉴스에서는 그냥 나오지 말고 몸조심하라는 말뿐이고 인터넷도 종말이 다가왔다던가 뭐 그런 글만 잔뜩이에요. 젠장, 뭘 알아야 대처를 하든지 말든지 하지. 망할 아르바이트생 자식들도 다들 집 간다고 도망쳐버렸고 젠장. 걔네들도 다 사정이 있겠죠. 저야 가봤자 아무도 없으니 차라리 사장님과 있는 게 더 안전할 것 같아서. 먹을 것도 많고요. 집. 시발 왜 그 생각을 못했지. 집에는 아직 가족이 있다. 가족들은 밖에 나온 날 구하기 위해 밖으로 무작정 나올 수도 있다. 그것만은 막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무작정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엄마야. 수지. 아빠. 오빠야. 몸은 괜찮아. 지금 뉴스 보니까 장난 아니던데. 아빠도 오빠 찾으러 나갔어. 날 찾으러 오긴 왜 와. 지금 밖이 얼마나 위험한데. 몰라. 지금 그래서 엄마도 아빠 찾아온다고 나갔어. 아빠는 나가면 위험하다는 소리만 듣고 나가서 아무것도 모른단 말이야. 넌 가만히 집에 있어. 내가 어떻게든 찾으러 갈게. 오빠, 몸 조심해야 돼. 알았어. 끊어. 절대 아무나 문 열어주지 말고 이따 보자. 이봐요. 우선 진정해요. 죄송하지만 지금 나가봤자 아무 소용 없어요. 늦었을 수도 있다고요. 날 구해준 사장이 딴엔 날 도와주려고 말했지만 이성적인 감정이란 다 사라진 나에게 그런 말은 들리지 않았다. 문을 향해 달려가고 무작정 문 앞에 전화하는 동안 사장이 대충 쌓아둔 바리케이드를 다 날리고 문을 열려는 순간 둔탁한 소리와 함께 정신이 아득해지기 시작했다. 머리가 아프다. 갑자기 뭔 일이지? 왜 갑자기 머리가 아픈지. 시발, 맞아 분명 아빠를 찾으러 가려고. 정신이 들어요. 사장 목소리다. 아마도 무작정 바리케이드를 부수는 나를 막기 위해 날 기절시켰겠지. 약간 죄송했어요. 그나저나 동생분께 전화가 왔었는데 부모님이 집에 들어오셨다는군요. 몸을 서서히 일으킨다. 머리가 깨질 것만 같다. 샹, 좀 살살 치지. 다행이네요. 그거. 아마 부모님에게 뭔 일이 생겼으면 당신부터 죽여버리려 했는데. 진심반 거짓반이었다. 분명 원망스럽긴 하지만 모두 날 위한 일이었고 미안한 마음에 모진 소리만 하는 내 성격이 짜증났다. 이봐요. 지금 말을 그렇게밖에 못하겠어요. 사장님은 그쪽 생각해서 일부러 보영씨 됐어요. 이분도 아직 당황스러울 텐데 잠시 자리나 비켜줍시다. 아직 날 날카롭게 째려보는 보영이라는 여직원을 데리고 사장은 데스크 쪽 의자에 앉았다. 젠장, 밉상만 보였네. 그나저나 동생한테 전화가 왔다고. 다행이네. 다시 한번 전화를 걸어볼까? 아직도 지끈거리는 머리를 붙잡고 집에 전화를 걸기 시작했다. 이번엔 아까와 달리 단번에 전화를 받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얼마나 지났을까? 계속 와그작거리던 손톱을 너무 깊게 깨물어 아파오기 시작할 때쯤 딸각 소리와 함께 그토록 기다리던 동생의 목소리가 들렸다. 여보세요? 수지야, 왜 이렇게 전화를 늦게 받아? 아빠랑 엄마 왔다며 다들 괜찮으신 거지? 오빠 어떡해? 아빠가 많이 아파. 마 결라고. 동생은 결국 울음으로 인해 말을 끝맺지 못하였으나 바르르의 증상은 뉴스에서 이미 본 것이기 때문에 뒷말을 짐작할 수 있었다. 그리고 나도 왠지 모르게 이상할 정도로 침착해졌다. 수지야,
우선 엄마는 괜찮으시지? 우선 아버지는 방에 눕히고 내가 갈 때까지 엄마랑 기다려. 방에 절대 들어가지 말고. 아빠, 죽는 거야. 내가 어떻게든 해볼게. 그니까 수지야, 응, 침착하게 기다려. 나 너랑 엄마까지 이상 생기면 제정신으로 있을 각오가 없다. 그니까 제발 무사히 있어줘. 가야 한다. 무슨 일이 있어도 아버지를 구해야 하고 어머니를 구해야 하고 수지를 구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에도 나갈 방법이 마땅치지 않았다. 정문으로 가자니 나 때문에 피해를 볼 저 사람들 때문에 안 되고 우선은 부탁을 해봐야겠지. 저기요. 제가 이제 꼭 나가야 할 이유가 생겼어요. 그니까 제발 방해하지 말아주세요. 이봐요. 당신이 나가면 저인. 분명 몇 분 전만 해도 예뻐 보였는데 지금 보니 짜증만 난다. 한 대 쳐버리고 싶다. 좀 닥치고라도 있지. 보영씨, 조용히 해요. 저분도 나름 사정이 있겠죠. 따라오세요. 바리케이드 부수는 건 좀 위험하고 한 가지 더 방법이 있어요. 남자를 따라 2층으로 올라가자 창문과 비상탈출용 로프 같은 게 있었다. 저도 달려있는 것만 봤지 써보는 건 처음이라 좀 위험하겠지만 끊어지진 않을 거예요. 게다가 이쪽은 골목 쪽이라 사람도 없을 거고요. 당신이 있었던 골목이니까 당신 집 방향이기도 할 테고. 어쨌든 행운을 빕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정말 죄송했습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일 있으신 것 같은데 서둘러 가세요. 바리케이드를 없애고 보내드리곤 싶지만 아까 소동 때문에 문 앞에 괴물들이 몰려서 힘들겠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아니요, 충분히 감사한걸요. 그리고 만약이지만 제가 다시 이곳에 온다면 다시 받아주실 수 있으세요? 그야 물론이죠. 언제든 환영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마지막으로 악수를 나눈 뒤 처음 써보는 거라 익숙하지 않은 로프를 밖으로 던진 뒤 암벽 타듯 내려가기 시작했다. 바닥에 내려온 뒤 주변을 살폈지만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달리기 시작했다. 달리면 1분 정도면 도착하기 때문에 괴물들을 만나도 별 큰일은 없을 것 같았다. 무슨 일이 있다 치더라도 그놈들은 생각을 못한다고 들어서 얼른 담 넘기만 하면 굳게 다친. 분명 굳게 다쳤었는데 부모님이 들어오시면서 열고 왔나 보다. 다행히 좀비는 보이지 않는 것 같아 얼른 문을 닫고 집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했다. 흐느끼는 소리, 분명 동생 목소리다. 아니나 다를까 동생이 거실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다. 그런데 엄마가 보이질 않았다. 야, 김수지, 엄마는 어딨어? 엄마가 아빠랑 있겠다고. 무슨 일이 있어도 자기 남편이라고. 나도 같이 있으려 했는데 엄마가 밀어내고 문 잠가서. 두서없는 말이지만 내용은 정확히 알았다. 분명 엄마가 괴물이 된 아빠를 혼자 남겨두기 위해 남으신 거겠지. 도저히 안방 문을 열 자신이 없었다. 지금 문을 열면 나뿐만 아니라 동생의 목숨도 위험하기 때문에 처참한 시체가 되어 계시. 아니 괴물이 되어 계실 부모님을 본다면 나는 분명 정상적인 사고가 불가능할 것이고 그 영향은 여동생에게까지 미칠 것이다. 부모님을 지키지 못한 내게 동생은 하나 남은 가족이자 내 목숨보다 소중한 존재였다. 어렸을 때부터 괴롭혀왔고 시켜먹기만 했었는데 날 참 미워했겠지. 걱정 마 수지야. 넌 내가 무슨 일이 있더라도 지켜줄게. 가자 수지야. 동생이 아직 눈물이 머금어 있는 눈을 크게 뜨고 쳐다보았다. 아마 무슨 소리냐는 뜻이겠지. 여기 있다간 너도 죽어. 안전한 데를 알고 있어. 가자. 넌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줄게. 동생은 눈물을 흘리며 계속 쳐다보더니 이내 곧 눈물을 쓱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방에 들어가 야구 배트를 하나 챙기고 나왔다. 문득 떠나기 전 부모님의 얼굴을 마지막으로 보고 싶었다. 떨리는 발걸음을 조심스레 옮겨 문고리에 손을 갖다 대고 열기 시작했다. 끼. 방 안에는 그대로의 얼굴들이셨지만 온통 피범벅이셨고 살이 다 뜯겨 내장이 튀어나와 계셨다. 그리곤 작게 중얼거리시고 계셨다. 태수야. 수지야. 괴물의 특징 중 하나였다. 죽기 전 했던 말들을 계속 반복하는 것. 처음 남자를 봤을 때도 중얼거리던 게 아마 살려주세요였던 것 같다. 죽기 전에 살려달라거나 비명을 지르는 것은 당연한 거겠지. 그러나 지금 내 눈앞에 있는 부모님은 그 당연한 것보다 우리를 생각하며 연신 우리의 이름을 부르고 계셨다. 냉정해지려고 했다.
동생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든 감정을 숨기고 지내려 했다. 근데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자식을 생각하며 죽으신 부모님 앞에서 어찌 냉정해질 수 있을까. 결국 나는 주저앉고 말았다. 미안하다. 수지야, 지켜주지 못한 것 같다. 그 순간 광 소리와 함께 방문이 닫혔다. 동생이었다. 동생은 나를 쳐다보며 울부짖었다. 오빠, 오빠 없으면 나 어떡해라고. 나도 무서워. 응, 오빠까지 없으면 진짜 살 자신 없어. 제발 정신 좀 차려줘. 제발 부탁해. 나 진짜 미칠 것 같아. 응, 제발. 순간 정신이 퍼뜩 들었다. 미안. 수지야, 오빠가 잠시 미쳤었나 봐. 이제 괜찮아, 가자. 그리고 고마워. 유일하게 남은 가족이자 부모님의 마지막 선물인 동생.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야 된다. 동생의 머리를 한번 쓰다듬고는 야구 배트를 줍고 일어나 커피숍에 곧 간다고 전화를 해두고는 대문을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다. 그러나 대문까지 가는 길도 평탄하지 않았다. 근처에서 들려오는 중얼거림을 들어보니 아까 대문을 닫기 전 역시 한 마리가 들어왔나 보다. 역시 처음 본 남자처럼 살려달라고 중얼거리며 내장을 그대로 드러내 보이곤 달려들었다. 여자였지만 지금 내게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었다. 야구 배트를 꽉 쥐고선 여자의 머리를 향해 힘차게 내둘렀다. 듣기 껄끄러운 소리와 수박을 깨트리는 느낌과 함께 여자의 머리가 산산조각이 나버렸다. 여자가 아니 괴물이 쓰러지는 소리와 함께 뒤에서도 소리가 들려봤더니 동생이었다. 평소 무서운 것도 절대 혼자선 못 볼 정도로 겁이 많은 아인데 사람이 죽는 걸 봤는데 오죽하겠는가. 동생한테 이럴 시간이 없다고 서두르자고 하고선 손을 잡아 일으켜줬다. 그러나 역시 단번에 진정하긴 힘들었는지 동생의 다리는 사시나무 떨리듯 떨고 있었다. 이 상태로 가다 간다면 더 위험하다고 생각한 나는 동생이 진정될 때까지 좀 더 기다리기로 했다. 이윽고 동생이 좀 진정된 것 같자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번 같은 일이 또 발생하면 큰일일 것이다. 이번에야 집안이어서 안전했지만 집 밖이었으면 또 다른 녀석들의 표적이 될 수도 있었을 것이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아니다. 발생한다 해도 내가 무슨 짓을 해서라도 지켜줄 것이다. 한 걸음 한 걸음. 집에서 멀어질수록 커지는 불안함과 곧 안전한 곳에 들어가 쉴 수 있다는 기대감이 불안한 균형을 이루고 있었다. 절반 정도 왔다. 다행히 괴물들은 보이지 않았다. 뭔가 이상했다. 동생에게 뛰라 하고 나도 뛰어서 커피숍에 거의 다 와갈 무렵 큰 길 쪽에서 커피숍을 둘러싸고 있는 엄청난 수의 괴물들을 보았다. 아마 처음에 나를 구하려고 점장이 나왔을 때 몰린 것 같다. 내가 워낙 정신이 없어서 괴물도 보지 못하고 바리케이드를 없애려 했는데 만약 그랬으며 몇 발자국도 못 가 그들과 같은 처지가 되었겠지. 그때 말려준 점장이 새삼 고마워졌다. 그 순간 위에서 툭툭 소리가 들려 쳐다보니 점장이 아까 내가 내려온 밧줄을 내려주며 타고 올라오라고 했다. 우선 나는 동생을 먼저 올려보내기 위해 밧줄을 잡게 하고 올라가기 쉽게 받쳐주려 했으나 실수로 야구 배트를 떨어뜨리고 말았다. 그와 동시에 커피숍 정문에 있던 괴물 무리 중 하나가 날 쳐다보다가 중얼거리며 뛰어오는 것을 시작으로 다른 무리들도 곧 따라오기 시작했다. 우선 나는 동생을 최대한 올려주고 미리 올라가 있으라고 한 다음 점장 보고 당기라고 소리치고 떨어진 야구 배트를 줍고선 선두로 다가오는 남자를 향해 달려가기 시작했다. 이 남자도 살려달라거나 비명을 지르는 것 대신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 걸 택했나 보다. 그러나 이 남자를 동정심으로 살려주기엔 뒤에 있는 동생의 목숨의 가치가 너무나 컸다. 남자를 향해 방망이를 휘두르자 또 수박이 으깨지는 낯선 소리와 감촉과 함께 남자의 머리가 아작이 났다. 손이 큰 충격 때문에 부르르 떨리는 걸 힘으로 억지로 짓누르곤 동생이 무사히 올라가는지 확인하고선 다시 달려오는 무리들을 향해 달려가기 시작했다. 허공을 가르는 방망이 소리. 위협이 될까 싶었지만 괴물들은 전혀 두려움이 없는지 무시하고 달려들기 시작했다. 이번엔 가격이다. 달려오는 무리 중 선두에 있는 놈들을 세게 휘두르며 가격했지만 뒤에 달려오는 놈들이 다시 밀어서 헛수고였다. 설상가상으로 그 난리통 때문에 방망이까지 놓치고 말았다. 이렇게 된 거 우선 도망치고 나는 나중에 올라가야겠다 생각하고 뒤돌아 달리려 할 때 아직 반도 못 올라간 동생이 보였다. 점장도 나름 도와주려고 애를 쓰고 있었으나 밧줄이 당기려면 몸을 밖으로 내보내서 해야 하고
힘도 잘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냥 혼자 들어 올려 지지도 않는 밧줄에 낑낑대고만 있었다. 이대로 동생이 잡히고 만다라는 생각과 동시에 도망치던 몸이 나도 모르게 다시 돌아서 양팔을 쭉 뻗은 후 달려오는 괴물들을 향해 몸을 던졌다. 순간적으로 누르는 몸의 무게에 의해 앞에 있던 괴물들이 중심을 잃고 쓰러졌고 뒤에 있던 괴물들도 쓰러지는 앞에 있던 괴물들의 무게에 짓눌려 움직임이 멈춰졌다. 나는 예상 외의 효과에 놀랐으나 얼른 정신을 차려 도망치려고 몸을 일으켰다. 순간 불에 데이는 느낌과 함께 오른쪽 팔이 엄청난 고통에 휩싸였다. 망할 괴물 자식이 내 왼팔을 물어뜯어 먹고 있었다. 어차피 죽을 걸 각오하고 한 거지만 덜컥 겁이 났다. 동생을 바라보니 점장의 손을 드디어 잡고 끌어올려주고 있었다. 다행이었다. 그래도 내 죽음이 헛된 것은 아니니 이왕 이렇게 된 거 좀 더 착한 일하고 죽어보자라는 생각을 하고 날 물어뜯던 괴물년의 얼굴을 다른 팔로 가격하고 잠시 느슨해진 틈을 탁 빼내곤 아까 떨어뜨린 야구 배트를 들고 뒤로 빠졌다. 물린 팔이 무지하게 쓰라렸다. 보니까 쌀이 너덜너덜 거린다. 죽고자 마음먹긴 했지만 가슴 한 구석에선 살고 싶었는데 죽기 싫은데 그래도 동생이라도 무사한이 된 건가? 이윽고 동생이 다 올라갔는지 나를 향해 올라오라고 소리치고 있다. 이미 늦었어 수지야. 미안하다. 넌 꼭 살아라. 이미 말할 기운도 없어졌기 때문에 속으로만 생각하고 방망이를 꽉 쥐고 휘둘렀다. 아까와 같이 힘이 들어가진 않았기 때문에 괴물은 쓰러지기만 할 뿐 머리가 부서지진 않았다. 이대로 가다간 동생 앞에서 죽는 꼴을 보일 테고 그럼 또 쟤는 슬퍼하겠지. 적어도 제 눈앞에선 죽지 말자. 서서히 두통이 심해지기 시작했지만 나는 이를 꽉 물고 반대편 골목으로 달려가기 시작했다. 머리가 깨질 것 같았다. 그러한 두통 속에서도 동생 앞에서는 죽을 수 없다는 신념 하나로 마지막 힘을 다해 옆에 있던 주택에 담을 넘기 시작했다. 평소 같으면 쉽사리 넘었을 높이지만 부상과 두통 때문에 여간 힘든 게 아니었다. 그래도 신이 도왔던 것일까? 뒤쫓아온 괴물들의 손이 내 신발에 닿자마자 몸이 고꾸라져 반대편으로 넘어가졌다. 난생 처음 토해보는 피. 목에선 철분 맛이 계속 느껴지고 가슴이 답답하고 머리가 깨질 것 같고 살고 싶은 마음이 계속 솟아났지만 그래도 동생을 구했다는 생각 덕분에 미련이 사라져갔다. 그렇게 시야가 점점 어두워지더니 결국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되었다. 세 번째 이야기. 그는 계속해서 떨어졌다. 데이비드 할리는 불운하다. 그의 아내는 말기암에 걸렸고 그는 일자리를 잃어 길거리를 전전하고 있었다. 그러나 불운은 원래 그의 몫이 아니었다고 데이비드는 항상 생각해왔다. 그는 항상 성공의 대로만을 걸어왔으며 남들보다 이른 나이에 부와 명예 그리고 사랑스러운 아내를 가질 수 있었다. 그에게 불행은 항상 남 이야기일 뿐이었다. 그의 아내는 얼마 후 죽었다. 그는 천으로 덮인 아내 옆에 엎드려 더 이상 나오지 않는 눈물을 훔쳤다. 잘 나가던 광고회사의 중역 자리에서 물러나야 했을 때 급작스럽게 아내가 쓰러졌다. 말기암이라고 턱수염 난 의사가 말했다. 데이비드는 어떻게 그런 식으로 최악의 불행이 한꺼번에 불어닥칠 수 있는지 궁금했다. 불행한 일과 비극적인 사건들은 오롯이 그의 몫이 된 것 같았다. 그가 옥상으로 올라가기까지 걸린 시간은 얼마 되지 않았다. 빌어먹을 세상, 빌어먹을 신이시여. 자살은 죄악이라고 하였지만 자신의 삶의 원천을 모두 앗아간 신이 자신의 죽음에서 무슨 죄악을 논하겠는가. 그는 이제 난간에 섰다. 10층 높이의 병원은 그의 머리통이 땅에 닿는 순간 닭살 내기에 충분한 높이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자신의 인생이 이렇게 덧없이 사라질 줄을 생각지 못했다고 중얼거렸다. 누구에게 말한 것인지는 그 자신도 몰랐다. 그는 몸을 기울였다. 이제 진짜 끝인 것이다. 그때였다. 누군가 기울어져 가는 그의 몸뚱이를 검은 손으로 잡아내었다. 순간 데이비드는 죽음의 공포에서 헤매다. 자신을 살려준 손에 안도했다는 사실에 웃음이 나왔다. 자신은 죽으려고 했던 게 아니었던가. 그는 자신을 살려준 손에 어떻게 감정을 표현해야 할지 고민했다. 죽을 뻔하던 자신을 구해준 것에 감사해야 하나. 아니면 죽음이라는 안식을 찾아가던 자신을 방해한 불청객을 욕해야 마땅한 것인가. 그러나 데이비드는 자신의 고민이 부질없던 것임을 곧 깨달았다. 그가 뒤 돌아봤을 때 볼 수 있었던 것은 병원 옥상에 올라왔다가 우연히 자살하려는 자신을 구해준 마음 착한 사람이 아니었다.
아니, 사람이 아니었다. 데이비드는 자신이 본 것이 악마라고 확신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그 모습에 헛헛 웃음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 악마의 키는 자신의 다리 정도밖에 올라오지 않았다. 그러나 그 모습은 월트 디즈니 만화에서 나올 법한 악마의 모습을 그대로 닮았다. 시꺼먼 몸체에 뿔 2개 달린 얼굴, 엉덩이에서 붉어져 나온 꼬리는 악마의 모습이 귀엽다고 느껴지게 만들었다. 데이비드는 잠시 할 말을 잃었다. 그러나 악마가 말하였다. 죽고 싶은가, 데이비드? 그는 잠시 고민하다 고개를 끄덕였다. 떨어져 죽고 싶은 거군, 데이비드. 아내가 죽어서 이 세상에 미련이 남지 않은 것이지. 그렇다면 죽기 전에 내 제안을 한번 들어보지 않을 텐가? 마지막 말은 확실히 의문형이었다. 데이비드는 필시 악마가 제안한 것이 자신에게 독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고개를 끄덕였다. 악마는 날아올라 그의 귀 가까이로 다가갔다. 그리고는 속삭였다. 어차피 죽을 거 높은 곳에서 떨어져 죽으라고. 데이비드는 의아해했다. 그러나 악마가 계속해서 말했다. 대신에 낙하산 2개 중 하나를 선택할 권리를 주지. 낙하산이 펴지기만 한다면 너의 아내를 살려주겠다. 악마는 고상한 손짓으로 데이비드의 턱을 쓰다듬었다. 낙하산이요? 그래, 정확히 말하면 너의 목숨을 대가로 한 유이지. 정말 아내를 살릴 수 있는 기회의 대가가 죽음이라는 것입니까? 조망만한 악마에게 데이비드는 공손하게 말했다. 악마라는 놈이 시시한 것을 가져갈 리 없지 않나. 데이비드는 자신의 모습이 악마의 꿰매 넘어간 파우스트 같다고 생각했다. 그 결말이 비극적이라는 것임을 못내 불안해했지만 말이다. 그는 옥상에서 내려갔다. 며칠 후 데이비드는 만피트 상공에 서 있었다. 데이비드는 악마가 헬리콥터를 조종하고 있다는 사실이 못내 우스웠다. 그러나 지상을 한번 살펴본 그는 오금이 저린 것을 느꼈다. 밖의 공기는 차가웠다. 데이비드는 낙하산 가방 2개가 놓여있는 것을 보았다. 자, 어느 것을 고를 텐가? 악마가 싱글벙글 웃으면서 말하였다. 노란색 하나와 초록색 하나였다. 데이비드는 생전에 아내가 좋아했던 색이 초록색임을 생각했다. 그리고는 노란색 낙하산을 받아들었다. 필시 악마라는 놈은 자신에게 유리하게 모든 상황을 만들어 두었을 것이라고 데이비드는 생각했다. 그는 길게 한숨을 쉬었다. 악마라는 놈의 제안은 독이 될 것이다. 라고 데이비드는 생각했으나 어차피 낙하산이 펴지지 않으면 떨어져 죽으면 그만이었다. 자신은 거의 죽을 수 있을 뻔한 적이 있지 않던가. 그리고 데이비드는 떨어졌다. 낙하산을 펴야 할 시간이었다. 악마의 잔혹한 꾀임을 이겨내야 할 시간인 것이다. 저 악마 같은 것에게 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신이시여. 그는 기도했다. 밑에서 저항하는 바람 때문에 얼굴이 심하게 일그러져 있긴 했지만 말이다. 두려움은 없었다. 오직 그의 아내와 그가 다정하게 사는 모습이 눈에 보이는 듯했다. 그의 가슴속 깊은 곳부터 기쁨이 끓어올랐다. 저 악마 같은 것한테 나는 이겨낼 것이다. 달콤한 꾀로 나를 유혹해냈지만 결국 신은 나의 편을 들어주실 거야. 결국 저 악마는 나에게 행복한 삶을 다시 선물하고 씁쓸하게 웃으면서 돌아가게 되겠지. 그는 낙하산을 폈다. 팡! 하는 파공음과 함께 등 뒤에서 낙하산이 펴져 올랐다. 그는 웃었다. 기쁨의 감정에 저절로 웃음이 새어나오는 것을 멈출 수 없었다. 그러나 잠시 후 그는 자신이 떨어지는 속도가 전혀 줄어들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등 뒤를 힘겹게 돌아보았다. 노랗게 펴진 낙하산 사이에 큼지막한 구멍이 뚫려 있었다. 순간 데이비드는 악마가 자신을 비웃는 소리가 들린다고 생각했다. 그는 계속해서 떨어졌다. 그동안 억지로 잊고 있었던 공포심에 그의 표정이 심하게 일그러졌다. 이제 바닥에 닿으면 그의 몸은 산산조각나 으깨진 과자처럼 사방에 흩어질 것이었다. 그는 계속해서 떨어졌다. 악마에 대한 증오심이 생겼다가 어차피 쓰러질 목숨에 아내를 혹여 다시 볼 수 있다는 희망에 부풀었다. 그래, 기부도 많이 하고 남에게 피해 준 적도 없으니 나는 천국에 갈 수 있을 거야. 데이비드는 편해지기로 생각했다. 그는 계속해서 떨어졌다. 잠시의 고통이 자신을 훑고 지나가면 아내를 볼 수 있다는 생각이 확신되었다. 그는 계속해서 떨어졌다. 그를 박살내줄 땅과의 거리가 좀처럼 가까워지지 않았지만 아무래도 너무 높은 곳에서 떨어져서 그런 듯했다. 그는 계속해서 떨어졌다.